김옥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정거래법 23조에서는 직접 거래를 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간에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매개체로 해서 한 경우는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죠. 예. 일명 통행세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 가입자만을 모집하는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큰 규모인 IFCI라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올 상반기에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대리점인데요. 이 대리점이 휴대폰을 어느 곳에서 공급받아 LGU 플러스 가입자를 다단계로 모집하였는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다단계 대리점 IFCI의 단말기 구입 경로를 보니까요.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과 LG전자 그리고 LGU 플러스에서 공급받았다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루이콤이라는 생소한 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은 제조사나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유통하는 게 일반적 상식인데 단말기 제조회사도 통신회사도 아닌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통했다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콤이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만 했는데 이 직전 회사도 같은 건물 3층에 있으면 4층 이사 간데도 우전 빌딩 4층, 우전 빌딩 5층 이사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인이 이 다음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루이콤과 IFCI의 임원 구성을 보니까 임원이 루이콤하고 IFCI 임원 이사가 똑같습니다. 이 거의 동일한 회사로 이렇게 보이죠. 예. 좀 다음 화면 보십시오. 다음 화면은 LGU 플러스가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시행명령에 따라 다단계 대리점에 현저히 유리한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다단계 대리점에게 이렇게 통보하는 그런 그 공문입니다. LGU 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보낸 이 공문의 수신처를 보면 LGU 플러스 최대 다단계 대리점인 IFCI는 수신 대상에서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대신 다단계 업체도 아닌 루이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신처가 다단계 대리점인데 다단계 업체도 아닌 루이콤이 왜 이 공문의 수신처에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이렇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저런 경우는 처음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른다 그러면 저는 결국 LGU 플러스와 IFCI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루이콤이 중간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의구심이 들기 충분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IFCI와 루이콤이 사무실의 위치, 인적 구성 사항으로 볼 때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고 LGU 플러스와 IFCI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콤을 중간에 넣어서 수수료 수입을 거두게 한 게 사실이라 그러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명 통행세 조합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파견상 공정거래위원 직원이 함부로 할 수 없죠? 파견 기간이나 파견 나가는 거요.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 파견 나간 직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평균 파견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한 김윤수 전 부의사관 사건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건 말씀입니까? 4월에 파견을 갔는데 7개월 만에 11월에 일신상 이유로 복귀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3개월 동안 업무를 주지 않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냅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청와대 파견 나갔다가 1년도 안 돼서 들어왔다가 3개월에 대기 발령 상태에 있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종료하고 돌아오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것 같지 않은데 남은 거는 제가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법과 질서가 이제 민주 국가의 이제 기본이듯이 우리 이 공정 거래는 시장 경제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도 이 건전한 시장 문화와 경쟁 질서가 뒷받침한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가장 최우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또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원장님, 캥거루 기업이라는 말씀 아세요? 캥거루 기업이요. 이 캥거루 기업이라는 게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에 연명해서 손쉽게 살아가는 기업을 캥거루 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의 사회 기회를 막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 2013년도에 공정거래법 23조 2를 신설하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규정을 또 신설을 한 거고. 예. 자, 한번 PPT 한번 보시죠. 이 이제 작년에 이제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 현황을 보면은요. 금액은 159조 6천억 원, 매출액은 11.7%고. 근데 2014년에 비해서 내부 거래 금액은 21조 5천억 원, 비중은 0.7%포인트가 예,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근데 이 통계의 오류입니다. 실제 줄어든 게 아니라 이 같은 기간에 대기업 집단 매출액이 100조 원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스스로 내부 거래를 줄였다기보다는 매출 부진에 의한 그런 내부 거래 감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다음 보시죠. 이제 규제 대상 회사가 147개로 이제 2014년에 159개보다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은 한 곳당 내부 거래 금액이 2% 정도 이제 급증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총수 일가의 그 다음 PPT 보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회사의 내부 거래 금액은 8조 9천억 원으로 약 1조가 늘었고, 또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 거래 비율도 12.1%로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자, 이래서 이 공정거래법 23조 2에 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그 15년도가 저런 수치가 나오는 게 중원건설하고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를 제외하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좋아졌는데요. 예, 그 다음 PPT 한번 넘어가시고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통계가 뭐냐면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재벌 2세 지분이 20% 이상의 회사에서는 내부거래 비중 한 12.5%, 거의 평균과 이제 좀 비슷합니다. 근데 30% 이상의 회사에서는 23.1%로 2배로 올라가고, 재벌 2세 지분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59.4%는 5배를 넘어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래 비용을 줄여가지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 내부거래는 정당하죠. 하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내부거래는 일감 몰아주기는 이거는 공정위에서 철저하게 좀 감시 감독을 좀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저희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저희 위원장님, 이 전속고발권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이제 전속고발권, 사실상 전속고발권 폐지가 됐잖아요. 사실적으로. 예. 이게 왜냐면은 2013년도에 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에서도 공정에 고발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지되니까. 자, 근데 지금 2014년도 1월 제도 도입 이후에 13건의 고발 요청이 있었는데, 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짧게요.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쪽 그 해당 기관에서 좀 뭐 전문성 부족도 예.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자, 가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현행 제도는 우리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 판단에 의한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발 여부의 판단 권한을 분산해서 공정위의 또 소극적인 고발 우려를 해소해갖고 현행 제도가 좀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완전 고발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폐지하는 입장에서요. 자, 이렇게 만약에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의 칼을 빌려갖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그런 선의의 의도도 있지만은 또 반대적으로는 결과 엉뚱하게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뭐 위원장님 뭐 아시겠지만은 동네 마트가 안에 유치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공정 거래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정거래법 67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송 대란, 불보도 뻔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민주화의 희생양으로 삼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전속고발건이 사실상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폐지돼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는 우리 저희 공정위에서 이 과징금 부과 소송에 있어갖고 자꾸 이제 패소를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 경제 검찰로서의 이 역할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이 공정의 위상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 전속 고발권 완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가 우선 폐소 대책 관련해서는 종합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시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속 고발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가장 그 피해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중소기업한테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저희가 신고 사건을 보면 84%를 차지하는데요. 네. 결국은 84%라는 거는 이제 소송 내지는 고발로 가더라도 결국은 그 프로테이지가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법적인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이건 중소기업이 확고한 의지를 예, 가지고 완전 많이 피해- 폐지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좀 강력하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하실 것이죠? 예. 예. 예, 부산 연제구 김혜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된 가징금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지요. 예. 그 제가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그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위의 일부 인용을 포함한 인용 건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2013년 2건, 2014년 8건, 2015년 8건으로 증가가 되고요. 그 비율이 8%, 12.5%, 18.6%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또 경감된 과징금도 2013년에 1.2억 원, 그리고 2014년에 277억 원, 2015년에 336억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단순히 비율이 높아진다든지 경감된 과징금 금액이 많아진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전관 예우 등과 연결해서 처음부터 과중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이런 않습니다. 얘기가 여러 군데서 네.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질의합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권 낙하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공직 낙하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직에서 근무하고 나간 사람의 그런 정관 예우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2013년에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공정위에 계속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3년 공정위에서 핵심적인 직책의 과장을 지내고 청와대로 파견되었다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의 내부 감찰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이유로 공정위에 복귀하게 된 공직자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그 해당 공무원이
2013년 11월에 공정이 복귀를 했다가 2014년 2월에 퇴직을 하는데요. 재취업한 곳이 한 대형 로펌입니다.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그 로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가 공정거래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공정위 출신 이런 고위 공무원의 대형 로펌 재취업, 특히나 로펌에서 그런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렴도나 이 접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달리 하지만은 그 나쁘다고만 꼭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정위 출신이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하는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공정위 출신이 신청한다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구인 합의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뭐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 심결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 해당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해당 퇴직자가 재취업한 누구나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대형 로펌입니다. 이 대형 로펌의 경우에 2013년과 14년에 이의 신청을 대리해서 일부 인용 및 인용을 받은 건수가 0건이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해당 그 공직자가 재취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015년에 5건에서 일부 인용 및 인용을 받아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과징금을 76.6억 원 가량 감액을 시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계속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그 해당 로펌의 경우 공정거래 분야에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은 변호사, 회계사, 고문 등 6명이 나옵니다. 그 6명 중에 3명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비싼 연봉을 주면서 뭐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을 고용을 하겠습니까? 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고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답변을 주시고요. 예. 또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앞 사례를 포함해서 2013년부터 3명의 공정위 고위 공무원 출신이 대형 로펌에 취업을 했고요. 또 심판관리관이라고 있지요. 예. 이 심판관리관이 보니까 공정위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이 심판관리관 출신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비락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없다가 갑자기 과징 금액이 커지고 5건이 생겼다 하니까 이런 보면은 이게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재정 상태를 저희가 보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처벌할 때는 12월 말 정도 돼 가지고 그해 연도에 그 당기 순이익이 손실인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벌하고 나서 끝나고 3월 달에 이제 그 회계 보고서가 나오면서 손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 달라. 주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고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매출액 산정하는데 잘못 산정했다는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어가 저희가 검토해서 이제 이게 잘못 산정했다. 어차피 소송 가면 질 거니까 저희가 이의 신청해서 받아준 건데요. 대부분 그런 사안인데 다만 이제 지금 이 의원님 말씀이 하나도 과거에 없다가 최근에 와서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내용을 잘 보고 판단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 구체적인 회계 보고서가 나온 사항을 무시하고 그냥 그걸 뭐 정관예우 오해받을까봐 자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오해 신문 계속하시죠.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그 판사나 검사 출신이 이제 변호사를 기업을 하면은
정관 예우로 인한 우려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그 개업 제한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개업 제한하겠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걸 변호한다거나 이렇게 그게 자기가 맡았던 사건을 변호를 하면은 그거는 심각한 군 일탈이기 때문에 그건 변호사 박탈이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맡았던 사건이 아니라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업 개업 제한을 하는 거예요. 맡았던 사건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공정위에서 이 신청 담당해서 근무하는 직원 몇 명입니까? 이 신청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명이에요? 그 이제 전체적 관여하는 직원이 대략적으로 몇 관여하는 명입니까? 직원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해당 예, 부서가. 심판관리관실의 직원이 하고요. 원래 저희 체제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심사관은 일반 사건국에서 하고요. 이 사건국에서 한 부분을 잘못 검토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청권은 제3자인 심판관리관실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공정위 출신 퇴직자가 공정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의원님 이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결단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저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예, 김혜영 의원님 오후에 좀 더 심도 있는 질의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께서는 저 발언대로 좀 가주세요. 위원장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알고 계시죠? 예. 올해 9월 달에 처음으로 사업재편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의결이 돼가지고 원샷법 소위 2개 기업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참 제가 이것을 분석하면서 참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지 기업활력 제고법을 통해서 나라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 등등 그다음에 국가에서 많은 국가기관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인수기업에 해당되는 동양물산 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를 했고 또 유니드라는 회사가 하나케미칼의 사업 부분을 인수했는데 이 인수기업의 대주주가 전부 대통령의 이 한쪽은 동양물산은 친사촌 또 유니드는 이종사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사무처장님, 네. 그 산업부에서 열린 그 사업재편위원회 참석하셨어요? 네, 참석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참석하셨어요?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9월 예. 달에 참석했습니다. 9월에 참석하셨습니까? 자, 9월 7일 날 참석을 해서 이 심사 신청이 8월 16일 날 있었고 9월 7일 날 이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으로 빠른 날짜라고 해당이 되는데요.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처장님이 직접 참석하셨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재편 심사위원회에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는 기업결합 관련 심사가 있는데요. 그 건은 임의적 사전 신고가 들어왔던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충분히 경쟁 전성 여부를 심사했던 건이라 신속하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 예, 제가 그 다음 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에 관한 심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활법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활법에 신청하는 모든 서류를 구조해 보면 기업결합 신고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거를 지체 없이 공정에 송부해야 돼가지고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미리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또 구조 7항에 보면 사업재편 계획 심사가 반려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꼭 심사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뭐냐? 이것이 경영권 승계에 해당되는지
또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지 여부, 또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의 관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계획심사가 반려가 돼야 된다는 요건을 정해놓은 겁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날 심사위원회 가서 적어도 여기에는 해당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가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당연히 했습니다. 그 부분도 했고요. 했어요? 했습니다. 동양물산은 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지금 그 회의록이나 등등 여기에 대해서 사업재편 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서류, 또 공정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사한 서류 등등의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돼요. 이미 심사 결과를 산업부의 공문으로 저희가 통지를 했습니다. 그거를 저 오후 12시 오후 국감까지 좀 주어보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사무처장님, 이 두 회사가 인수 회사가 이 대통령의 친가 외가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심의 당시에는 못 들었습니다. 심의 당시에는 못 들었습니까? 네. 그 전에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알았어요? 사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동양물산은 제가 나흘 전에 제가 언론에 보도를 하고 질의를 내서 알게 됐는데 유니드라는 회사가 소위 한승수 씨의 아들이 거기 부사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고 한승수 씨가 대통령의 사촌 형부라는 거는 이미 공지된 사실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오기 전에 알았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저는 이건 뭐 공정위 사안만은 아니지만 이 원샷법,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하는 원샷법 제1호 기업의 혜택을 받는 인수기업은 대개 경쟁 제한성이 있고 산업 구조 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는 경쟁이 과당 경쟁에 있는 경쟁 기업을 피인수를 시켜가지고 인수기업이 이 경쟁성을 회복하는 것이 대개 원샷법의 취지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네, 주로 과잉 공급 업종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 인수기업이 사실은 이제 이 엄청난 사실은 혜택을 보는 건데 희한하게도 이 혜택을 이렇게 대통령의 친가와 처가와 관련되는 기업들이 받은 점이 저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참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은 앞으로 더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우리 올해 업무보고 또 본회의 제가 국회 본회의 발언 또 결산보고 등을 통해서 수차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이것이 지금 8년 만에 개정하지 않습니까? 5조에서 10조로? 예. 그런데 5조에서 10조로 이 개정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엄청나게 37개 기업 집단의 618개 기업이 일시에 규제에서 해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제가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사익 편취 규제하고 공시는 5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법 개정하겠습니다. 또 예고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8년 만에 개정되는 거를 불과 3달, 4달을 못 참아가지고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고 또 법 개정하고 시행령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법을 개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합시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대단히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익 편취 규제에 대해서 지금 공백이 생겼잖아요. 법률적인 공백이 생겼는데 이 점에 대해서 법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직 지금 법 개정안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회에. 그럼 법 개정 될 때까지 이 사익 편취 규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거하고 공백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엊그저께 저한테 답변 온 거로는 23조 2항으로 법 23조 2에 의해서 규제 안 된다 23조에 의해서 규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그 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23조는 경쟁 제한성 문제 부당거래에 관한 문제고 23조의 2는 총수일가에 관한 사익 편취 규제에 나중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규제하게 새로 생기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것은 답변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지금 이 규제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예요?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우선 여러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당초에 이제 국민과 약속으로 9월 말까지는 이제 하겠다는 그 이제 발표에 따라서 추진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것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희도 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지금까지 법을 개정해서 상향 조정을 해왔다면은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지는데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상향할 때 다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맞고 또 금액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법들이 금액 기준은 수시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시행령에 개정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해서 우선 자산 기준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수일가 사익 편취 조항 그 부분이 5조에서 10조로 갔을 때 618개 업체가 빠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규제 공백,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서 일단 그거는 법으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따라서 했는데 다만 이제 지금 규제 공백을 굉장히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해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서 어떤 몇 개월의 규제 공백을 그때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위해서 딱 해주고 법이 개정되면 쑥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 부분은 어차피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간 해가지고는 사익 편취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서 그런 규제 공백이 사실상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규제를 해요? 아니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새롭게 일어난다면은 공백이 일어나는 걸 인정하시면서도 그러니까 강행하신 거 아니에요? 새롭게 그 짧은 기간에 그 규제를 피해서 회피하는 일이 일어난다면은 23조 자, 1항 7호 김관영 의원님, 이 건은 오후에 계속 하시더라도 이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님, 5분, 참고인 오후에 하셔야 돼서 5분 하실 겁니까? 지금 7분이요. 아, 다 참고인 5분 하실 거예요? 오후에? 알겠습니다. 네. 7분 하십시오. 아까 홍일표 의원님의 제 질의 내용을 상당히 해서 참고인 때 5분만 하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재벌의 그 로또 자본주의, 그러니까 삼성과 CJ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문제, 그리고 밖으로는 결국 정글 자본주의죠. 이 문제에 관해서 다루겠습니다. 지금 엘리엇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아시죠? 나스닥에 상장하라. 이것은 우리 행동주의 펀드처럼은 상당히 예외적인 건데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버리는 카드가 아닌가 싶고, 사회이사 3명을 갖다 추천권을 달라고 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유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주로 배당 문제인데 30조를 분기별 혹은 매년 나눠서 낸다고 한다면 삼성 입장에서도 큰 부담은 아닐 수 있고, 대신 삼성은 경영권을 갖다 승계할 수 있다. 근데 언론에 보도는 안 됐었지만은 지난해 1라운드 때 남아있는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삼성에서 되팔아서 샀다. 그래서 큰 이익을 엘리엇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자 간에 협업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거기에 정확한 사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엘리엇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일반 신문이나 이런 게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나눈 뒤 전자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을 전자 지주회사로 현물 출자하게 되면 패밀리의 지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근데 현재는 지주회사 창설과 관련해서 양도 차익 세금을 이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조 혹은 수십조 원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갖다가 삼성이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세제 당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런 그 막대한 세금 혜택을 내지 않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대신 국민들한테 돌려달라고 했는 사내 유보는 계속 유보한 대신 주주 배당으로 외국인을 포함하여 주주들한테 배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자 간의 윈윈이 과연 경제 정의에 맞는 것이냐? 삼성과 엘리엇의 로또 자본주의를 위해서 국민 경제의 정의가 희생되어도 되는 것이냐? 저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겠죠? 자사주 의결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합병 비율을 객관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정비가 필요하겠죠? 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은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엘리엇의 진정한 속내를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정해서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우리 1라운드 때도 이제 삼성이 애국심 마케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애국심과 자본주의를 갖다 혼동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혈통 경영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 혈통 경영은 일종의 또 로또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엘리엇이 과연 지배구조의 펀드 역사상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장악하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이 목표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혁신을 하지 못하면 기업도 망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주주가 주주 지분만큼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삼성의 1라운드 애국심 마케팅의 연장선상이어서 그런지 또 일각에서는 차등 의결제랄지 황금주랄지 포이즌제랄지 이런 걸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균형과 견제가 자본시장의 핵심이다. 그래서 소액 주주의 의결권 가치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지주회사의 현재의 체제는 맞지 않는 것이며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인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께서 제출하셨던 것처럼 집단 소송제랄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랄지 집중투표제랄지 다중대표 소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처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CJ 문제 아까 어느 의원님이 최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그 첫 번째는 이게 재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동생이 만들게 해서 중소기업이 하던 그 CJ 그 영화사 광고를 다 독점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부채를 10분의 1로 줄이고 재산을 갖다가 수십 배로 늘렸죠. 다음 두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 또 비판이 일어나니까 CJ 시스템주하고 CJ 올리브영 전혀 다른 계통의 회사입니다. 이것을 또 합해서 CJ 올리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갖고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면서 이재현 일가의 재산을 갖다가 늘리고 특히 동생의 재산을 갖다 엄청 늘렸죠. 이제 3단계가 3단계가 이제 CJ 올리브 네트워크하고 CJ 커뮤니케이션스하고 이것을 갖다가 주식 수합을 해서 CJ 올리브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면서 우회하면서 주식 수합 방식을 통해서 이 총수 일가 특히 동생의 재산을 갖다가 현저하게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맹점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CJ 사례를 보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를 우회한다든지 수합을 통해서 지분을 늘린 거랄지 이것이 결국 또 로또 자본주의의 또 다른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지분만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간접 지분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으로 하고 긴급성, 보완성, 효율성에 대한 기준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뭐 문제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법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 간접 지분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이제 그때마다 간접 지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따 오후에 계속 토론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우리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4급 직원은 32명 중에 31명, 상급 이상은 78%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는 이제 공개하게 되어 있고, 액면가로 3,000만 원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나요? 시가로 그런가요? 시가로 그렇다고 합니다.
시가로 3천만 원 이하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저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게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대우건설, 우리은행, 강원랜드, 두산, 삼성, SDI, 한국등기원, 페노션 이런 주식들을 갖다가 90% 이상이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의 법감정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 등록 과정에서 다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다만 이제 빠진 부분이 5급 이하 직원들인데요.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주식 보유 신고 의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정거래법 23조에서는 직접 거래를 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간에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매개체로 해서 한 경우는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죠. 예. 일명 통행세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 가입자만을 모집하는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큰 규모인 IFCI라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올 상반기에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대리점인데요. 이 대리점이 휴대폰을 어느 곳에서 공급받아 LGU 플러스 가입자를 다단계로 모집하였는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다단계 대리점 IFCI의 단말기 구입 경로를 보니까요.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과 LG전자 그리고 LGU 플러스에서 공급받았다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루이콤이라는 생소한 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은 제조사나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유통하는 게 일반적 상식인데 단말기 제조회사도 통신회사도 아닌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통했다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콤이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만 했는데 이 직전 회사도 같은 건물 3층에 있으면 4층 이사 간데도 우전 빌딩 이거 정상적인 것 같지 않은데 남은 거는 제가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법과 질서가 이제 민주 국가의 이제 기본이듯이 우리 이 공정 거래는 시장 경제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도 이 건전한 시장 문화와 경쟁 질서가 뒷받침한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가장 최우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또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원장님, 캥거루 기업이라는 말씀 아세요? 캥거루 기업이요. 이 캥거루 기업이라는 게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에 연명해서 손쉽게 살아가는 기업을 캥거루 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의 사회 기회를 막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 2013년도에 공정거래법 23조 2를 신설하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합니다. 예, 제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IFCI와 루이콤이 사무실의 위치, 인적 구성 사항으로 볼 때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고 LGU 플러스와 IFCI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콤을 중간에 넣어서 수수료 수입을 거두게 한 게 사실이라 그러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명 통행세 조합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서 조사해 주셔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파견상 공정거래위원 직원이 함부로 할 수 없죠? 파견 기간이나 파견 나가는 거요.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 파견 나간 직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평균 파견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한 김윤수 전 부의사관 사건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건 말씀입니까? 4월에 파견을 갔는데 7개월 만에 11월에 일신상 이유로 복귀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3개월 동안 업무를 주지 않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냅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청와대 파견 나갔다가 1년도 안 돼서 들어왔다가 3개월에 대기 발령 상태에 있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종료하고 돌아오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규정을 또 신설을 한 거고. 예. 자, 한번 PPT 한번 보시죠. 이 이제 작년에 이제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 현황을 보면은요. 금액은 159조 6천억 원, 매출액은 11.7%고. 근데 2014년에 비해서 내부 거래 금액은 21조 5천억 원, 비중은 0.7%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근데 이 통계의 오류입니다. 실제 줄어든 게 아니라 이 같은 기간에 대기업 집단 매출액이 100조 원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스스로 내부 거래를 줄였다기보다는 매출 부진에 의한 그런 내부 거래 감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다음 보시죠. 이제 규제 대상 회사가 147개로 이제 2014년에 159개보다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은 한 곳당 내부 거래 금액이 2% 정도 이제 급증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총수 일가의 그 다음 PPT 보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회사의 내부 거래 금액은 8조 9천억 원으로 약 1조가 늘었고 또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 거래 비율도 12.1%로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자, 이래서 이 공정거래법 23조 2에 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그 15년도 4층 우전 빌딩 5층 이사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인이 이 다음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루이콤과 IFCI의 임원 구성을 보니까 임원이 루이콤하고 IFCI 임원 이사가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회사로 이렇게 보이죠? 예. 좀 다음 화면 보십시오. 다음 화면은 LG U+가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시행명령에 따라 다단계 대리점에 현저히 유리한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다단계 대리점에게 이렇게 통보하는 그런 그 공문입니다. LG U+가 다단계 대리점에 보낸 이 공문의 수신처를 보면 LG U+ 최대 다단계 대리점인 IFCI는 수신 대상에서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대신 다단계 업체도 아닌 루이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신처가 다단계 대리점인데 다단계 업체도 아닌 루이콤이 왜 이 공문의 수신처에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이렇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저런 경우는 처음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른다 그러면 저는 결국 LG U+와 IFCI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루이콤이 중간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의구심이 들기 충분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